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법인세 마저 풀어보도록 하죠. 26번부터 계산 문제 추가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국고보조금, 일시상각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물어봤고요. 이걸로 인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 그 전체 세무조정을 다 하셔야 돼요. 다 하고 전체 세무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다 물어본 거고요. 먼저 26번 1번 양가로를 보시면 2021년 1월 1일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수령하고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 5천만 원 수령하면서 영업 외 수익으로 잡았죠. 세법상으로 국고보조금은 입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입금 항목인데 지금 수익 잡았으니까 수령 시에 세무 조정은 없고요. 그리고 현금 1억 원 지출하고 건물 1억 원 샀죠. 이번 양가로 보시면 4월 1일 날 국고보조금 2천만 원 요 추가로 수령한 게 있고요. 기기장치를 8천만 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기장치 보조금 또 받은 게 있어요. 주에는 국고보조금을 기기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바로 하나 나오죠. 왜냐하면 기기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령할 때 수익으로 안 잡았거든요. 우리 세법은 입금 항목인데 지금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했냐면 돈이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리고 기기장치 차감으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기계에 차감으로 자산 차감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요. 국고보조금은 입금 항목이니까 수익이 돼야 돼요. 근데 자산 차감으로 해놨으니까 요걸 입금 산입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입금 산입하고 자산을 차감하면 안 되죠. 자산 늘려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요 2천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겠죠. 유보 기계를 다시 늘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세무조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양가로에는 감가상각 자료가 좀 주어져 있고 4번 양가로 먼저 보면요. 주 A는 건물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일시상각 충당금을 신고 조정에 의해 송금 산입하였다. 1충을 설정해야 되죠. 지금 국고보조금 받은 게 건물에 대한 게 있고 기계장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게 얼마였냐면 1번 양가로 5천만 원 있었죠. 그 5천만 원 1충 설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기계장치 관련해서 수령한 거 2천만 원이었죠. 요거를 1충 설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시상각 충당금 계정으로 설정을 한 거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를 볼게요. 건물은 정액법, 신고 내용연수 10년, 잔존 가치는 없고 요렇게 상각을 하고 기계는 정액법, 신고 내용연수 5년, 잔존 가치 없고 이렇게 상각을 한다. 주 A는 기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기 처리하고 있다. 상각 부인액하고 신부족액은 없대요. 자, 그러면 상기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얘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때 기계장치 차감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수익이 돼야 되니까 입금 산입으로 돌렸어요. 근데 회사는 이렇게 기계장치 차감으로 해놔가지고 나중 가서 이렇게 수익으로 돌리는 개념이죠. 비용하고 상기 처리했다는 것은요. 지금 감가상각비 잡혀있는 게 요 금액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계산해보죠.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 취득한 게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 곱하기 거기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가 신고 내용연수 5년이라고 되어 있고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각률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0.2가 될 거고요. 5분의 1. 정액법이니까. 그리고 월할 상각 그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2번 양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2번 양가로에 4월 1일 날 보조금 수령하고 기기장치 8천에 취득을 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 2, 3월 빠지고 9개월이죠. 이렇게 하면 1200이 나와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계치는 금액은요. 국고보조금은 8천이 아니죠. 국고보조금은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수령한 게 있으니까 곱하기 5분의 1 상각률 그 다음에 월할 상각 해가지고 300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8천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200이죠. 근데 국고보조금은 8천만 원 다 수령한 게 아니고 8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령해가지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거든요. 요 비율 적용하시면 돼요. 요 비율 적용하셔도 이게 뭐 4분의 1이 돼가지고 300만 원 동일한 금액이 나오죠.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1200
감가상각비로 잡고요. 그 감가상각비 잡은 거 하고 상계 친 게 요 300이 있다는 거죠. 국고보조금하고. 근데 요거는 회계처리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를 상계 쳤다라는 건데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감가상각비 비용이 대변해 왔죠. 그러면 수익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익으로. 근데 우리는 이미 수령할 때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때 이미 입금이었어요. 입금이라 가지고 입금 산입 유보했잖아요. 우리 세법은 이미 수익으로 잡았는데 회계는 이제 와서 요거를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수익으로 안 잡았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수익으로 잡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과거에 이미 입금 산입했는데 또다시 수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중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요건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세법은 입금 산입으로 돌려놨는데 회계는 수익으로 안 잡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감가상각하면서 수익으로 바꾸는 개념이죠. 그럼 입금 불산입이 들어갈 거고요. 뭐 입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똑같은 거예요. 송금 산입으로 좀 적어보죠. 요거는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잡은 거, 요 상계 쳐보세요. 1200에서 300을 빼면 900만 원만큼 잡아놓은 거죠. 감가상각비가 900이에요. 요 상계 치면 900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200이라는 거죠. 1200. 그러니까 송금 산입이 들어가는 거죠. 300만 원만큼 더 송금 산입이 들어간다. 그게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이죠. 300 마이너스 유보. 요 유보가 추인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국고보조금 유보였고요. 그 유보가 이렇게 추인되는 거죠. 이것도 국고보조금이죠. 우리 세법은 이미 수익으로 돌려놨는데 장부가 이제 와서 수익으로 이렇게 감가상각하면서 돌리면 다 송금 산입으로 유보를 추인해주는 그런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충 관련해서는요. 이건 국고보조금 관련이고 이제 1충은 따로 움직여요. 1충은 세법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는 환입을 해야 되잖아요. 환입할 때는 어떤 비율로 환입시키죠? 지금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비율만큼 환입시켜줘야 돼요. 이때 감가상각 비율이라고 하면요. 회계상의 비율을 얘기한다. 세법상의 비율을 얘기한다. 세법상의 비율이라는 거.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의 비율이에요.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세법상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라는 거. 그런데 뭐 여기서는 3번 양가로 끝에 뭐 상각 부인액하고 시인 부족액이 없다고 되어 있죠. 원래는 환입시키기 전에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 비율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오냐면 요 사이에 감가상각 시부인 해야 돼요. 시부인하고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산출하셔야 되는 건데 요 문제는 그나마 요 상각 부인액하고 시인 부족액 없다라고 해가지고 시부인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회사가 잡은 일단 뭐 건물 같은 경우에 회사가 잡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자체가 그냥 세법상의 송금 인정액이 바로 되는 컨셉이라 가지고 그거의 비율을 적용해서 환입을 시켜주면 돼요. 요 비율을 한번 산정해 보죠.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의 취득가가 얼마냐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고요. 그다음 건물의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 3번 양가로에 나와 있죠. 신고 내용연수가 10년 정해법이죠. 그럼 10분의 1이 상각률이 될 거고요. 건물은 언제 취득을 했죠? 2021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월할 상각은 사실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1000만 원. 이렇게 회사가 상각비를 잡았고 또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도 동일해가지고 지금 상각 부인액, 시인 부족액이 뜨지 않았어요. 이게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고요. 요 비율 때려주시면 돼요. 전체 1억 취득가분의 감가상각비에 차지하는 비율 해가지고 이게 10%잖아요. 10%. 요걸 때려주시면 되겠다. 건물 같은 경우에 요 5천만 원 있죠? 일상각 충당금 5천만 원 곱하기 1억 취득가분의 세법상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 1천만 원의 비율 10% 때려가지고 500만 원을 환입시켜주면 돼요. 요거를 500만 원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계도 마찬가지 요거 입금 산입이 들어갈 건데 유보 요것도 비율이 세법상의 감가상각 비율이야. 요거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거예요.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퉁치면 300을 빼면 900이 되잖아요. 900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지만 900에 뭘 더해 주셔야 되냐면 송금 산입한 300이 더 있죠. 여기 감가상각비 상계치면 안 되는 거니까 세법에는 여기 없잖아요. 이게 없이 감가상각비 얼마죠? 1200이죠. 그 300을 더해 주셔야 돼. 송금 산입한 거. 요거만큼 감가상각비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 세법상의 회계처리 보세요. 여기서는 감가상각비가 1200이잖아요. 여기 세법상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장부상으로는 IS상의 감가상각비는 900이겠지만 우리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거 있죠. 300 이거까지 더해가지고 1200.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세법상의 회계처리 보시면 돼요. 여기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라 가지고 요 비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서 바로 보죠. 요 비율이겠죠. 전체 취득가가 8,000이고요. 감가상각비 1,200이죠. 요 비율 1,200 나누기 8,000 하시면 돼요. 자, 요 비율 같은 경우 15%가 나오거든요. 그 15%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5%를 요 금액에 때려주시면 되겠죠. 일시상각 충당금 2천만 원, 뭐 산식을 다 적어보면 15%는 이게 8천만 원 중에 1,200만 원. 1,200만 원, 그게 차지하는 비율 15% 하면 요 금액이 나오죠. 환입액이 얼마가 되냐면 기계장치 환입액은 300으로 나오네요. 300. 요거를 입금 산입 유보해 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요. 전체 세무조정의 순효과를 물어봤어요. 각사소득에 미치는 순영향을 물어봤죠. 그렇다 보니까 요걸 다 집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순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나오는 세무조정. 여기에 세무조정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세무조정이 있죠. 다 가감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도 세무조정이 있죠. 이것도 다 세무조정이죠. 이걸 다 가감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시에도 일단 수익이 돼야 되는데 자산 차감으로 처리한 거, 입금 산입 유보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일총 설정한 거 있죠. 설정한 거 송금 산입 그것도 다 감안해 주시고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했을 경우에 세법은 요 회계 처리가 없어요.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비 상계 처리하는 거. 요거는 수익 잡은 것과 효과가 동일한데 이미 수익으로 돌려놨어요. 또다시 수익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똑같은 거. 그걸 한 거죠. 차감 조정을. 그리고 환입시키는 거. 환입시킬 때는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의 비율 그걸 적용하셔야 되겠고 원래는 상각 시부인하고 그 다음에 요 비율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상각 부인액 신부족액이 없어가지고 요 금액 자체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자체가 건물은 바로 송금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됐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했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900이긴 하지만 세법상 이런 세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것은 1200 감가상각비예요. 그 비율을 적용해서 환입을 해준 겁니다. 그럼 다 가감 조정을 해보시면요. 4,500만 원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 마이너스 금액 4,5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27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7번 문제 보시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주 A에 21기 자료가 나와 있고 토지하고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요게 2021년도 각사소득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요 우리 이번 연도 시험에 유독이나 또 순영향을 많이 물어봤어요. 각사소득에 미치는 순영향 그걸 다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무조정을 다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가로 안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은 제외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 문제가 업무보강 가지급금이 있는 문제인데 업무보강 가지급금이 있으면 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도 해야 되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도 해야 되고 그럼 너무 1차 문제로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좀 제외하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 그거까지만 해라. 그런 식으로 단순화한 거죠. 자, 1번 양가로 보시면요. 주 A는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인 갑이 소유한 토지를 2020년 작년도네요. 5월 6일에 3천만 원에 취득을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뭐 시가는 2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3천만 원에 고가 매입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좀 보시면 돈이 3천만 원 나가고 있지 않죠.
1,500 나갔고요. 나머지 1,500은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어요. 주 A는 단기에 토지 취득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 미지급금 감소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기 세무조정하고 단기 세무조정 하나가 나올 건데 보시면 작년도에는 고가 매입이거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수관계인한테 고가 매입했는지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고가 매입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특수관계인이면 부계부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시가하고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시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이 돼서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시가의 130% 그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이다 보니까 부계부가 적용되는 케이스고요. 다음 부계부가 또 현금주의다 보니까 지금 미지급한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문제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죠. 근데 세법은 토지가 시가가 돼야 돼요. 2천만 원. 그러면 돈 나간 거는요. 시가 상당액부터 나간 걸로 보는 거니까 요거 1,500 나가고요. 그 다음에 500은요. 미지급금으로 잡히는 거죠. 시가 초과액은 지금 돈 나간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미지급금이 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조는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감액합니다. 1,000만 원 차이 나죠? 송금 산입. 토지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또 1,000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요거는 뭐 입금 산입하셔도 되고 뭐 송금 불산입 하셔도 돼요. 송금 불산입, 미지급금 1,000만 원, 유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정기 세무조정이요. 정기 세무조정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단기에 다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단기에 미지급금 지급했거든요. 돈이 나가고 미지급금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돈이 나간 게 1,500인데 미지급금이 얼마만 있어요? 1,500이 있지 않죠. 500이 있죠. 500이 없어지고 나머지가 유출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회계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바로 세무조정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미지급금을 단기 지급하면요. 바로 미지급금에 대한 유보 추인 그게 들어가고요. 송금 산입, 미지급금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돈 나갔으니까 이제 부계부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시가하고 고가 매입가와의 차액 1,000만 원이죠. 그게 부계부가 적용되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부계부 1,000만 원.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되면 되겠죠. 사유 유출, 상여나 배당 이런 식으로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 요거는 뭐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세무조정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돈 나갔으면 부계부가 적용된다. 미지급금에 대한 유보가 일단 추인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고가 매입가와의 차액 1,000만 원이죠. 그게 부계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단기에도 양쪽 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각사소득의 효과는 없죠.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번 양가로에 주 A는 특수관계인 을에게 2020년 9월에 2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고 이자율 약정은 없대요. 단기말 현재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대요. 그리고 주 A의 단기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모두 은행, 특수관계인은 아니고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고 그리고 4번 양가로의 주 A는 금전 대차 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좌 대출 이자율은 0.9%로 가정한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양가로에 특수관계인 또 을이라고 했으니까 특수관계인한테 대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게 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인정이자 입금산입이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좀 제외하라라고 했으니까 인정이자 입금산입을 하셔야 되겠고 인정이자 입금산입 하실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원칙이 뭐죠?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좌대출 이자율은 제시가 되어 있지만 무시하셔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산정이 가능하면요.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요. 무조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중평균 하실 때는 대여 시점 현재 있는 차입금 가지고 가중평균 하셔야 돼요. 그 대여 시점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양가로에 보시면 대여를 2020년도 9월 달에 대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여 시점이 2020년 9월이죠. 그리고 3번 양가로에 보시면 차입금의 차입일을 보시면 2020년 8월달 그리고 2020년 6월달이니까 2020년 9월 기준으로 있는 차입금이죠. 9월 기준으로 있는 차입금 가지고 가중평균 하셔야 돼요. 둘 다 있는 거니까 요거를 가중하면 되겠고요. 가중할 때는 요 이자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이 차입금이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1년치 이자를 넣어가지고 가중평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주의하실 점입니다. 혹시라도 문제 자료에 6개월치 이자 비용 이런 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1년치 이자를 꼭 쓰셔야 되겠고요. 뭐 요 문제는 작년부터 차입해가지고 이번 연도 말까지 계속 있던 차입금이라 가지고 거기 표 안에 제시되어 있는 지급이자가 1년치긴 해요. 그 차입금 뭐 2억 원짜리는 연이자율 5% 때리면 1,000만 원 거기에 지급이자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입금 3억 원짜리도 연이자율 10% 때리면 3천만 원 지급이자가 나와가지고 1년치 이자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 이자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6개월치 뭐 10개월치 이런 식으로 1년치가 아닌 이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가중평균 하실 때는. 이때는 뭐 적수 개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차입금이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가중평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식은 이렇게 되죠. 지금 차입금 두 개가 있어요. 2억짜리, 3억짜리. 요거 분 뭐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뭐 거기 제시되어 있는 금액을 쓰셔도 되겠지만 원래 1년 내내 있다고 봐가지고 2억 원에 5%, 요 1,000만 원. 표 안에 있는 거 그리고 3억 원에 10% 3천만 원 표 안에 있는 거 요거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로 하는 게 원래 FM대로 하는 거고요. 이자가 1년치가 다 주어지면 그거 바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자를 넣고 차입금 넣어가지고 가중평균 하시면 8% 이자율이 나오고요. 요거를 업무문간 가지급금 금액에다가 때려주시면 되겠죠. 그 이번 양가로에 업무문간 가지급금이 2천만 원이고 작년에 대여를 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1년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적수 계산은 하실 필요 없이 요 2천만 원 곱하기 8%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 금액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곱하기 8% 하시면 160만 원 나오죠. 요게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에요. 여기선 약정이자가 없으니까 바로 전액을 세무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약정이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약정이자하고 인정이자와의 차익 있죠. 차익이 현저한 이익분여요건 충족하면 시가의 5% 이상 그리고 3억 원 이상 그런 현저한 이익분여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율 약정이 따로 없다.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금액이 없다.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인정이자 전액을 가산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요 가감하시면 되겠네요. 세무조정한 거, 송금 산입한 거 있고 또 송금 불산입한 거. 이 양쪽 조정이라 가지고 각사소득 효과는 없죠. 그럼 남는 거 요거 하나네요. 160만 원. 답은 160만 원 플러스 이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순영향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이제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9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는 최저한세 가져가신 분들은 맞추셨을 거고 안 갖고 가신 분들은 또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죠. 최저한세하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거 한도 물어본 문제였고요. 보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고법인 주 A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고 21기 자료고 차감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오른 것은 일단 주 A는 외국납부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한다. 자, 1번 양가로 21기 과표가 2억 6천이고요. 국내하고 국외 원천소득 다 포함되어 있대요. 세무조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과표는, 과세표준은 세무조정 후에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저한세 대상인 조특법상 송금 산입액 2천만 원이 반영이 되었대요. 요거 송금 산입하고 나서 나온 금액이 2,600이라는 거죠. 그럼 21기의 외국 자회사 B로부터 배당금 200만 원. 원천징수 세액 26만 2,500원이 차감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순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순액으로 차감한 후에 200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걸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죠. 그리고 입금 산입된 자회사 B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50만 원이며 외국납부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요 세무조정까지 다 가감된 게 거기 1번 양가로에 나와 있는 과표입니다. 지금 원천징수된 세액이 뭐죠? 이게 바로 직접 외국납부 세액이죠. 그리고 간접 외국납부 세액도 50만 원 있는 케이스예요. 요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
직접 외국납부 세액은요, 지금 뭐 문제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금 200을 받고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컨버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회계 처리하고 똑같아요. 현금을 거기 원천징수 된 거 합쳐가지고 총액으로 226만 2,500원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을 총액으로 원천징수 전으로 226만 2,500원 받고, 그 다음에 돈 받았다가 원천징수 돼가지고 돈이 나간 걸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만큼 범위세 비용으로 잡힌 걸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퉁치면 이게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퉁치면요. 얼마죠? 200이 되죠. 그러니까 요 회계 처리하고 이 회계 처리가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세무조정. 이게 요렇게 회계 처리해도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하고 효과가 동일하고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요. 직접 외국납부 세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송금으로 또 인정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이렇게 이중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용 잡혀 있는 건데 요걸 송금 인정받지는 못하고요. 송금 불산입해야 돼요. 직접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렇게 될 거고요. 간접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 있으면 얘도 입금 산입이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입금 산입, 기타 사유출. 그리고 요 가표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니까 당연히 요 세무조정, 요게 다 가감 조정해서 과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세무상 2월 결손금 중간연합세액은 없다고 돼 있고 4번 양가로의 법인세율 주어져 있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7%라고 주어져 있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좀 외우세요. 7% 외워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특법상 송금 산입액이 있으니까요. 최저한세하고 감면 후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그걸 구하셔야 돼요. 먼저 감면 후 세액을 구해보면요. 과표가 2억 6천이고요. 여기 법인세율 적용합니다. 10%, 20%, 2억까지 10% 적용하면 되겠고요. 2억 초과분은 20% 아시죠? 그렇게 적용하면 3,200만 원이 나오고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는 있어요? 없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는 없죠. 외국납부 세액공제는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라 가지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외우세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시 세액공제.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시 세액공제. 여기 세 가지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맥스로 요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둘 중에 큰 거 나오면요. 거기서 밑에서 빼는 거예요.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죠. 자, 그럼 해보죠. 요거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가 없으니까 이 산출세액 자체가 감면 후 세액이 되죠. 감면 후 세액. 그게 되고요. 이제 최저한세를 구해보도록 하죠. 지금 2억 6천이 감면 후 과표예요. 근데 감면 전 과표에다가 최저한 세율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감면 전 과표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송금 산입이 된 후에 금액이니까 2천만 원 조특법상 송금 산입액 2천만 원을 백시켜가지고 다시 더하고요. 2억 8천이 감면 전 과표가 되는 거죠. 감면 전 과표에다가 최저한 세율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나옵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죠. 자, 이렇게 하면 최저한세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7% 적용하면 1,960만 원 나올 거야. 1,960만 원. 요게 최저한세고요. 어떤 게 크죠? 둘 중에 맥스로 때리면요. 얘가 더 커요. 감면 후 세액이 더 큽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금액은 차감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그럼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세액공제는 여기서는 뭐만 있냐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서 총 부담세액이 나올 거고 거기서 뭐 중간연합세액이 있으면 그거까지 빼야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중간연합세액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총 부담세액 자체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그 외국납부 세액공제만 구해주면 끝나요. 자, 외국납부 세액공제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외국납부 세액이 있었고요, 원천 징수된 거, 그리고 간접이 또 있었죠. 그 두 개 합치고요, 요거랑 한도를 비교합니다. 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산출세액이 얼마죠? 최저한세 적용 후에도 산출세액은 동일하게 감면후세액이 더 컸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바뀌지 않았죠. 그 최저한세 적용 후에 산출세액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뀌면 수정된 산출세액을 베이스로 해서 한도를 구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3,200이고요. 과표는요, 얼마죠? 2억 6천이에요. 2억 6천 베이스로 3,200이 나온 거죠. 그리고 과표 중에 이제 국외 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때리면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 그게 나오고요. 이게 바로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한도죠. 자, 국외 원천 소득, 요 과표 안에 들어가 있는 국외 원천 소득이 얼마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배당금 수익 받은 거 200이 있었거든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200만 원 배당금 수익 받은 게 있고 거기다가 이게 사실 회계 처리가 요거랑 똑같다고 했죠. 배당금 수익 원래 200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거는 배당금 수익이 226만 2,500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법인세 비용으로 나간 거고 그 법인세 비용은 또 어떻게 했죠? 송금무이사님 했잖아요. 요 송금무이사님 가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요 과표 안에 이 가산 조정 한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직접 외국납부세 26만 2,500원을 더해 주셔야 되고 또 간접도요. 간접도 가산 조정했잖아요. 입금 산입했죠? 요것도 더해 주셔야 돼요. 요게 다 가감 조정된 게 이 과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때려주시면 한도가 나오죠. 한도가 얼마냐면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로 나오냐면 34만 원으로 나와요. 둘 중에 적은 거 34만 원. 요게 외국납부 세액이 되는 거고요. 요걸 빼야 되겠죠. 요걸 빼면 총 부담세액이면서 이게 또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죠. 3,166만 원. 요게 답이죠. 요 문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있었어요.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잘 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시생은 원래 그러니까 뭐 초시생인데도 잘 풀었다라고 하면 정말 훌륭하신 거고요. 재시생이나 이제 3차생 같은 경우에는 풀었겠죠. 그렇지만 뭐 초시로 이제 처음으로 1차 시험을 치신 분들은 뭐 요 문제를 잘 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차피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맞추셔도요. 당연히 좋은 점수 맞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뭐 요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거 쿨하게 틀려주시고요. 그 대신에 좀 기본적인 문제를 칼같이 맞추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문제를 칼같이 맞추셨다라고 하면 뭐 좋은 점수 맞고 또 합격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더욱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법인세 문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26번 국고보조금 문제 하고요. 그리고 29번 최저한세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고 또 부가가치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